앞으로 연평균 성장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장 전략산업, 신산업 이래가지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거는 역시 연평균 30% 이상씩 고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어떻고 올해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2025년에 이제 1.0% 네. 성장을 했죠. 그리고 2026년 올해? 올해죠. 올해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올해 작년보다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크게는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워낙 심하게 침체됐던 건설이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다. 건설 쪽에서 건설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수에서는. 그래서 이 내수의 기술적 반등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작년보다는 좀 그래도 나을 거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기대감 위주로 성장을 했죠. 주가가 상승했다면 올해는 실적 개선도 상당히 있을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이게 작년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나아지는 정도. 말씀 이제 반도체, 건설, 조선 얘기해 주는데 한국 수출 데이터 정확히 좀 어떤 산업 수출에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랑 한국 주요 산업 중에서 올해 특히 더 좋아지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에 아주 기록을 하나 세웠어요. 7천억 달러 달성인데 이게 이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6번째로 이제 달성을 한 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 수출 강국인 거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한 반가운 소식인데 근데 이걸 이제 국민들이 느낄 만한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 이게 내수로 확장이 안 됐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죠. 수출 호조가 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런 주력 품목이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하게 무슨 K푸드, 뷰티,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은 이제 어떨까? 작년에는 그랬었는데 올해는 보면은 역시 반도체는 꾸준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쪽도 상당히 실적 개선이 되고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당장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도 반도체가 끌고 가는 자동차가 지금 관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동차는 어느 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또 갑자기 또 튀고 있는데 강달러가 이렇게 장기화될 때 한국 경제 및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냐? 일단은 사실 이렇게 환율, 그러니까 평가 절하가 되면은 수출하고 관광에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원자재나 아니면 먹거리, 식재료 수입이 많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은 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이 10% 올랐다 그러는데 환율에서 10%가 평가 절하가 되면은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달러로 바꿔 나갈 때는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불리한데 지금 현재 이제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평가 절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평가 절하가 추가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외국 자본들이 조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덜 느끼게 되겠죠.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장이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4,797이더라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가 올해 연초에 한 4,200 시간 같은데 4,000 거의 800까지 단숨에 돌파한 이유는 뭐죠? 일단 사실은 이거는 경제 상황이 썩 좋다라기보다는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게 가장 큰 걸로 봅니다. 정부에서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고요. 이래서 이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약간은 그 불안정한 면도 있어요. 자꾸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서 서학개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증권사에서 자꾸 어떤 분들은 자꾸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시장을 권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증권사에서 왜 하겠냐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사느냐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쪽이 더 좋을 거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경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인데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주식시장에 옮겨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의 주가 상승 그 자체는 좋은 건데 내부 구성하는 거를 내용을 봤을 때는 불안감도 같이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4,800을 이끈 대표적인 종목이 워낙 국민들에서 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14만 원 돌파했고 SK하이닉스 74만 원 돌파했는데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두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두 기업뿐만 아니라 이게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다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간 것도 가만 보면 뭐 전체적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역시 이 반도체라든지 몇몇 주가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주가 자체,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 불안 요소도 조금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다시 원래 질문으로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한국은행 금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최근에 또 동결 했죠. 지금 2.5%죠, 우리나라가. 네. 정부 쪽에서는 약간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제 주체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은에서도 검토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금리를 낮출 경우에 환율의 불안정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금리를 높이면은 또 가계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낮춰준다면은 우리도 같이 낮출 여력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 언제 낮추느냐 아마 이걸 예의주시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동결 내지는 소폭 인하 정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올해 산업연구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혁신 기술의 미래 산업은 뭐고 반도체 외에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초크포인트 산업은 좀 뭐가 될까요?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하나 저희 연구원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거시적인 지표는 그렇게 물론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산업 레벨에 들어와서 그 산업을 분석하는 거는 저희 연구원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문화가 돼 있는 기관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장 전략 산업, 신산업 이래가지고 분야, 그러니까 표준 산업 분류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분야를 몇 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거는 역시 생성형 AI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가 있고요. 그리고 XR 기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고성장, 연평균 30% 이상씩 고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한 10에서 30%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것도 상당히 고성장이긴 하죠. 서비스형 로봇, 제조용 로봇, 스마트홈, 파운드리,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은 꾸준히 하지만 그 정도 성장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한 10% 미만으로 할 걸로 보는 게 전기차, 제약, 반도체, 일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좀 이제 선정을 한 건데 이 숫자 자체는 그렇게 너무 뭐 큰 비중을 두지 않더라도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방산 SMR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할 전략은 좀 뭘까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 뭐 이게 초크포인트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뭐 우리나라 반도체밖에 더 있어 이러는데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반도체만 하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초크포인트라는 것 자체를 산업 단위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세부적인 공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제조업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 꼽으면 몇 손가락 안에 들죠. 그러니까 자잘한 산업들, 뭐 각종 산업에 들어가서도 보면은요, 그 세부 공정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는 분야들이 나와요. SMR 얘기를 하다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SMR 핵심 기술은 다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는 그 껍데기나 만드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가 뭘 얻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SMR에서 그럼 리액터만 있으면은 전기가 나오나요?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SMR
SMR 가장 주도를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으로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요. 항상 보면 현대건설하고 같이 조인트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전체를 발전소를 틀을 만드는 건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그거는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특화된 그 건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발전소 만든다 그러면은 그런데 어떤 큰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전에 양자 컴퓨터 얘기를 했더니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 기술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는데,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 크기가 되게 커요. 한 2m 되거든요. 근데 제가 표준연구원 가서 봤는데 그 안에 전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산업은행에서 이제 산업은행은 직접 투자를 하는 기관이니까 물어봤는데 우리나라의 이 전선 기술은 전선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전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거 만드는 좀 특수한 전선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술이 높다.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에서 이제 뭐 중국이 지금 뭐 워낙에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일부 공정 같은 경우는 또 아주 하이텍이 필요한 거에서 중국이 또 못 쫓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공정이라든지 몇몇 부품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 저도 뭐 제가 모든 산업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쭉 보면은 그 중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 찾아야 되죠. 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업을 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강하게 어떤 나라한테는 강하게 먹힐 수 있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공급선을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어떤 나라는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산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무기들이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번 바꾸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이 네. 한번 구축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가장 효율적인 거 사다 쓰면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정말. 근데 이제는 경제 안보라는 말이 그냥 붙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경제 안보가 붙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정말 이제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얘기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상대할 때는 이 리스트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미 작업을 시작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반드시 좀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또 스마트팜, 원격 의료 같은 신산업이 대기업과 또 기존 업계 간 갈등으로 막혀있는 상황도 있다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해관계, 기존 사업자하고의 관계, 이해관계 네.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알고들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들이 뭐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같이 뭐 노조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정치적인 타협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긴 한데 저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그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그거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거기랑은 뭐 문화도 다르고 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데서도 하나 힌트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갈등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경제학자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사회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다학제 간의 연구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말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결은 필요하다. 예. 자, 올해 들어 또 전 세계적 모두가 가난해지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경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뭐 제가 직접 쓴 표현은 아니고 저도 다른 데서 본 건데 불안정성인 것 같아요. 일단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지금 이제 신냉전 이게 아주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은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재정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고 미국의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부채 비율이 1980년대에 한 30% 됐는데 이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2000년대 중반까지 한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죠. 20년 동안.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그때 양적 완화를 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지나면서 120%를 넘겼죠.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러냐?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에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녹아내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1달러짜리는 그대로지만 그 1달러가 과연 과거의 1달러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은 부채 비율이 저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긴축을 할 가능성은 거의 안 보여요. 오히려 돈이 확실하게 나갈 부분은 보입니다. 방위비 지출은 다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방위비 지출 늘리는 것만큼 다른 데서 줄일 게 있느냐? 아니면 성장을 더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줄어들 것 같냐?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월급쟁이들, 자산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임금 노동자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 올라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고 거기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그 나라마다 다 달라요. 왜 그렇게 올랐는지는. 통화량이 많아졌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이 너무 늘었다라는 건 공통이지만 그거 외에 뭐 유럽에서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게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집을 구매하는 게 늘어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늘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또 주택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뭐 유럽에서도 막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늘려주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인건비 잔뜩 올라갔고 원자재 값이 올라갔죠. 그리고 뭐 사람들 구해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별로 늘진 않고 이러면서 주택값은 늘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은 화폐 가치는 줄어들었어요. 임금 소득자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거주비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반전될 어떤 터닝 포인트가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가능성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인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자산 관리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부의 시그널은 뭐가 있고 현금, 예금,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굉장히 다양한 자산이 있죠. 뭐 자산 배분 측면에서 좀 어떤 자산이 늘려야 할까요? 현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네, 현금은 그러니까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현금에 이제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이럴수록 자산을 다양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하나가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글로 가면 되겠지만 그러긴 또 어렵거든요. 금을 좀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돈이 한두 푼이 그러고 아닌데 저는 더 오를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리고 그 금이라는 게 소액으로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잡아서 캐러스에서 사면 되잖아요. 네, 조금씩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가상자산도 뭐 이거는 이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좀 바닥 찍고 살짝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그래도. 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이유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발행을 정부에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로마 때도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에 로마의 그 데나리우스 은화를 만들었을 때는 은의 함량이 97%였지만 나중에 로마가 망할 때는 이게 3%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원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지폐를 발행하면서 철저하게 금하고 은 태환으로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쟁을 계속하고 뭐 자연재해 나오고 반란 같은 진압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늘다 보니까 그 태환을 점점 줄여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디나미네이션을 계속하게 됐거든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미국도 처음에는 달러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본위제로 갔다가 닉슨 쇼크로 인해서 근본위제를 포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화폐 발행은 계속 늘어나요. 과거에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까지 올라갔었지만 그 이후에 긴축을 통해서 확 떨어뜨리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게 상당한 앞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주들 중에서 앞으로 뭐 유망한 쪽에서도 일부 투자하고 이제 저는 자산의 지금 그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 외에는 요즘같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 군데다가 절대적으로 다 몰아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더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뭔가 말씀해 주신 금이랑 주식이랑 뭐 가상자산 이런 쪽에 나눠 담아서 그리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자기 집은 좀 지키는 부동산은 거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는 레버리지 투자는 약간 자제해 주는 게 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나와서 접하면요 제일 예민한 게 확실히 미중 갈등 문제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쪽 포지션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양쪽에서 다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편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같이 판단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하면서 당연히 제 의견도 들어가는데 제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저도 뭐 저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아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꼭 미중 갈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건 유럽 경제건 저는 다 그렇게 보는데 어느 하나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유럽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지금 뭐 그지냐? 그거 아니에요. 유럽은 여전히 선진국이고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죠. 예,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면서 아까 얘기 나온 거는 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 우리가 무슨 남 걱정하냐고 남 걱정 저 안 해요. 제 걱정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면이 있고 그런 부정적인 면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안 나타나겠느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또 잘 되는 나라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면도 계속 부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느 하나로 결론을 내리고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 배분을 잘 해놔야지 그 변동성에서 우리 소중한 자산을 좀 잘 지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조현선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